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이후에 발생한 주요 집단 감염의 대부분이 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요.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연장된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 조치가 무기한으로 연장이 됐죠.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방역 수칙과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2,1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도 서울 상황실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소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전국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짚어주세요. 어제 0시를 기준으로 새로 집계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7명입니다. 지역 감염이 24명이었고 해외 유입 13명이었습니다. 지역 감염의 경우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울이 6명, 경기와 인천 8명씩입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충남에서 2명이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서울에서 1명, 경기 2명, 경남 3명, 그리고 검역 과정에서 7명이 확인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2,121명이 됐습니다. 이 중 1,730명은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습니다. 현재 격리 중인 인원은 1,114명입니다. 예, 어제 신규 확진자 중에서는 서울에서 6명이 추가로 발생을 했군요. 이외에 그 서울 지역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앞서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서울 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1,120명이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7명으로 이 중 6명이 지역 감염 사례였습니다.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양천구 탁구장과 도봉구 요양시설 관련해 각각 1명씩 늘었고 4명은 아직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어제 9명의 추가 확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와 관련해 3명,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이 2명, 도봉구 요양시설 1명, 해외 접촉 1명의 경로 불명확한 사례 2명입니다. 오늘 발표될 서울 지역 누적 확진자는 최소 1,129명이 되는 건데 다른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확인된 9명의 확진자까지 더하면 오늘 국내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최소 18명 늘어난 12,139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듯이 양천구 탁구장이라던가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라던가 역시나 주로 기존 집단 감염 사례와 관련된 환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상황 좀 더 정리해 주시죠. 현재 연쇄 감염 확산의 중심이 되고 있는 곳은 리치웨이이고 이곳의 관련 확진자는 모두 172명입니다. 하루 추가 확진자 수는 줄고 있지만 주목해야 할 건 이곳에서 확산된 곳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집단 감염이 수도권에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부터 확인된 집단 감염 27건 가운데 1건을 빼곤 모두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위험군인 60대 이상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어제 인천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사망자가 확인됐는데 리치웨이와 관련해 감염된 80대였습니다.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곳에서의 확진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송파구에 있는 롯데 택배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지난 8일 증상이 시작됐는데 8일과 9일 물류센터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같이 작업하던 사람은 15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족을 포함해 모두 147명의 감염이 이어졌던 쿠팡 부천 물류센터보다 많은 인원입니다. 그젯밤 확진 판정을 받았던 서울 중부등기소 직원과 관련해서도 등기소를 방문했던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 중인데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지난 토요일에는 결혼식장을 다녀왔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검사 인원이 더 늘었습니다. 예. 또다시 이 물류센터에서의 확진 소식이 새롭게 나왔군요.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이런 와중에 또 서울시가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했습니다. 룸사롱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건데 집단 감염만이 우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유흥주점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건 지난달 9일입니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서 확진자가 확인됐던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후 한 달가량 이어오던 집합금지 명령을 어제 룸살롱에 한해서만 집합 제한으로 완화한 겁니다. 사실상의 영업 중지에서 테이블 간 간격을 1m 이상으로 유지하고 4제곱미터, 대략 한 평당 한 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는 조건 하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춤을 춰서 감염 위험도가 높은 클럽이나 감성주점은 앞으로 지역 감염 발생 상황을 보고 순차적으로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한 차례 이태원 클럽 등을 통해서 재확산을 경험한 만큼 온라인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생계 문제를 호소하는 업소의 불만과 앞서 룸살롱에선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역 수칙을 어긴 업소는 즉시 집합 금지로 전환하고 또 확진자가 나오면 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고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좀 더 예전보다 강경한 어떤 점검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방역 문제만큼이나 또 유의해서 들으셔야 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라던가 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이라던가 이런 현금성 지원책들이 여러모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를 노린 범죄가 기승이라면서요. 네, 서울시는 각종 현금성 지원 제도를 노린 전자금융사기가 기승이라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지원금 신청이나 또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인터넷 주소를 보내 클릭을 유도하고 악성 코드를 설치하는 방식의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과 자금 지원을 언급하면서 기존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이런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악성 코드가 설치되면 소액 결제가 되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미리 빼낸 개인정보로 전화 상담을 유도한 후 금융정보를 빼가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서 직접 만난 뒤 협박해서 돈을 갈취한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서울시는 재난지원금 지급 한 달 전인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기기 밀수입 적발 건수가 앞선 4달과 비교해서 10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공공기관에서 문자로 인터넷 주소를 이렇게 보내서 클릭이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승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김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수도권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어제부터 무기한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는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고심이 클 것 같은데요. 네, 수도권에서는 강화된 방역 조치가 연장됐습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내려갈 때까지 무기한 연장입니다. 예. 이에 따라 유흥주점이나 노래 연습장과 같은 8개 고위험 업종과 학원, PC방에 내려진 집합 제한 조치가 계속되고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출입 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도 계속됩니다. 학원의 경우에는 특수성을 반영해 교육부가 전자 출입 명부 작성 세부 지침을 마련한 뒤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박물관이나 국립극장 등을 비롯해 야외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휴관이 연장됐고 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공공행사는 가급적 취소되거나 연기됩니다. 방역당국은 고시원이나 쪽방촌, 건설 현장의 임시식당 등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선별검사도 진행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렇게 강화된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해외 유입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자 수는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1일 평균 36.5명으로 이전 2주간의 20.4명과 비교할 때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일주 단위로 분석해보면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 기준 1일 평균 신규 확진 환자가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30.6명, 6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는 40.3명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수도권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있고 특히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간 보호시설, 요양시설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국은 불필요한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는 등 수도권 주민들 스스로 방역 사령관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중심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 그리고 그중에서도 고령자 중심의 감염자 급증, 이 부분을 방역 당국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최근 광주와 충북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위양성, 그러니까 가짜 양성 논란에 대해서 또 방역 당국이 해명을 내놨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진단 검사의 신뢰성이 떨어질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네, 권계철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은 검체 취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가짜 양성 사례들이 신규 확진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성과 달랐고 이런 경우 보통 의료기관에서 채취하면 다시 검사를 하지만 검체 검사 전문 기관에서 이뤄지다 보니 재채취가 어려워 양성 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진단 검사 건수가 늘어나면서 검사 인력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는데요. 예. 방역 당국은 검사 인력의 피로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검사의 신뢰성은 떨어질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현재까지 우리나라 누적 검사량은 약 110만 건 정도고 지난주에는 약 9만 건에 가까운 검사가 진행됐다면서 검사 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부분이 지속되다 보면 피로도 누적으로 인한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신뢰나 정확성이 떨어지는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형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감염관리이사는 대구에서 신천지 관련 사태가 있었을 때 하루에 최고 2만 4천 건 정도 검사를 시행했다면 현재는 최고 3만 6천 건 이상의 검사가 의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검사의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주 진단검사의학회와 질병관리본부가 검사실 실태 파악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방역 당국의 말처럼 아직까지는 이 검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의료진의 피로도가 앞으로 계속해서 누적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최근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이 무더위가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이런 의료진들의 피로나 피곤이 더욱더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지난 9일에도 선별진료소에 있던 의료진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와 무더위가 겹치면서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네. 앞서 정부는 가장 더운 오후 시간대에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 시간을 축소하고 더위에 견디기 쉬운 전신가운 4종 세트를 착용하고 휴식을 위한 냉방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의료진들을 위한 무더위 대책은 지자체 단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기도는 재난관리기금 29억 원을 활용해 경기도 16개의 보건소 컨테이너에 26대 에어컨을 설치를 지원하고 17개 보건소에 워크스루 검체 채취 부스를 33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인천광역시는 어제부터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의료기관과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의 냉방기 설치, 냉방 컨테이너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방호복을 입지 않고 아크릴벽을 사이에 두고 검체를 채취하는 글로브 월 방식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고 마포구의 경우에는 지난 5월 착공한 음압시설과 냉난방이 완비된 선별진료소가 완공돼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여름철은 평년보다 더 더울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만큼 의료진들이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더위로 인한 의료진들의 피로와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대책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코로나19 때문에 대학교 대부분이 지금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학생 단체들이 이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국대학교가 사실상 처음으로 등록금 반환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건국대가 첫 감액 결정을 내렸는데요. 건국대는 총 학생회와 올해 4월부터
8차에 걸친 등록금 심의 소위원회를 열며 등록금 환불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최종 금액을 확정하기로 했는데요. 등록금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인 15,000여 명을 대상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그 비율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대구의 일부 대학에서는 교비로 재학생에게 특별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는 있었는데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등록금 감액을 결정한 건 건국대가 처음입니다. 예. 건국대와 총학생회가 최종 금액을 조율하는 가운데 이런 결정이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학가에서는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대학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등록금을 일부라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특별 장학금 형태로 일정액을 학생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학은 등록금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이 여러 지자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무증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검사를 시작했고요. 또 다른 수도권 지자체들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부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검사가 시행됐습니다. 앞서 지난 8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 신청을 받았는데요. 선착순으로 1,000명을 선발해서 서울시 내 7개 시립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매주 일반 시민 1,000여 명을 공개 모집해서 올해 말까지 약 20만 명의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무료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2차 무료 선제검사 신청도 어제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앞서 소규모 종교시설 대상자 8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호흡기 질환 증상자와 복지시설, 쪽방촌 등 취약계층, 대학 대형마트 등으로 코로나19 검사 대상을 대폭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인천시는 연쇄적 집단 감염과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늘자 수도권 제2유행의 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하고 최대치의 폭넓은 검사로 조용한 전파를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인천시는 호흡기 질환 증상자 전원,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쪽방촌, 외국인 밀집시설 등 취약계층을 포함해 대형마트나 콜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통해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산발적 감염을 차단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호흡기 질환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했거나 약국에서 해열제를 구매한 환자는 모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쪽방촌, 외국인 밀집시설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동 검체 최치반이 찾아가거나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대형마트와 콜센터, 택배, 운수회사 등 감염에 취약한 환경의 사업장은 신청을 받아 검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무증상 시민들이라던가 또는 그 취약계층, 즉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또 그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인 조치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해외 상황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신파디 시장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중국 보건당국은 신파디 도매시장 상인과 인근 주민, 방문자 등을 추적해 7만 6천여 명을 검사했는데요. 검사가 진행될수록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나흘 만에 79명이 확진됐습니다. 네.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 신규 확진자는 6명에서 36명, 또다시 36명이 발생하며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파디 시장에서 시작된 감염 경로도 넓어지고 있는데요. 허베이성과 랴오닝성 등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일부 확진자도 시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최초 감염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수입 연어를 자르는 도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중국 보건당국은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이 유럽에서 온 것이라고 잠정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베이징 상황에 대해서도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중요한 사건이라며 원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 준비 대응 사무차장은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50일 동안 별다른 지역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다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테워드로스 거브러여스 WHO 사무총장도 성공적인 통제 능력을 보여줬던 국가에서도 코로나19가 재발할 수 있다며 각국 정부의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BS 보도본부 김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과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지난 토일요일 날에는 확진자 수가 다소 줄은 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 이제 검사 수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지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두 자릿수를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 수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이 나쁘다고 하는 게 이제 좀 더 걱정거리인데요. 네. 또 내용이 계속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뭐 예컨대 곳곳에서 특히 수도권인 경우에 산발적 집단 감염이 생기고 있고요.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더 늘어서 거의 지금 10%를 넘고 있습니다. 예. 재생산 지수도 거의 지금 2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기가 짧아지면서 확산도 상당히 빨리 일어난다는 거죠. 네네. 또 다른 하나는 수도권에만 초기에 있던 양상이 다른 지방으로 퍼지는 양상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태원 부근에까지는 젊은 층에 주로 있다가 방문 판매 때는 고령층 또 이 고령층을 통해서 다소 또 젊은 층으로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감염 전파의 양상은 상당히 위험한 구간에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염원을 파악할 수 없는 깜깜이 환자들에다 이제 지금은 수도권 중심입니다만 이제 지역으로의 전파 가능성 또 거기다 고령층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까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를 주도하고 있는 그 감염원 중에 한 곳이 바로 방문 판매 업체인 리치웨이가 되겠습니다. 질본이 공식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현재 170명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확산세가 이 사례에서 빠른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은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는데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 방문 판매 업체를 통한 집단 감염을 방역 당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지금까지 사례를 살펴보면 이 무방비 상태에서 당했을 때 피해가 훨씬 더 컸었거든요. 근데 이 방문 판매 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중에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기존의 방역 당국이 이제 이를 통한 집단 감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게 하나가 있을 테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일단 초기에 발견도 굉장히 늦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발견했을 때 2차, 3차, 4차 감염이 산발적으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리치웨이 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방역 당국의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고민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감염 확산 속도를 방역 당국이 추적하는 것이 이제 못 따라가고 있다. 사실은 방역 당국이 대구 경북 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 굉장히 그렇죠. 선제적으로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 네. 환자를 발견해 가고 있지 확진 환자 발생 추이를 방역 당국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대구 경북 대유행 때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서 여기저기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구 경북에 비하면 그 양상이 수십 명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체감하는 공포도가 낮지만 네. 실제로 방역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은 이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굉장히 위험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확진자 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나쁘다는 그런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리치웨이 관련해서 미리 이곳에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발견했을 때 이미 N차 감염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처가 늦을 수밖에 없었고 이 결과로 추적 속도가 지금 감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많은 전문가
전문가들이 리치웨이 사태 초기부터 우려했던 부분이요. 관련자 대부분이 고령층이라는 점이었거든요. 이 고령층은 감염이 되면 중증으로 갈 위험성이 높고 또 치명률이 높기 때문일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제 리치웨이 발로 볼 때 최근 2주간 60세 이상이 신규 확진자 대비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의 발생 양상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고령층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중증 위중으로 빠지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많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평균 치명률이 거의 2.3%대 정도 되는데 네네. 70세만 되어도 10%를 넘어갑니다. 크게 올라가죠. 그렇죠. 그다음에 80세 이상이 되면은 25%를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4분 중에 1분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예,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2주간에 신규 확진자 중에서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치명률이 높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망도 꽤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고령층 환자가 증가할수록 아무래도 또 사망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 최근에는 고령층을 넘어서 또 다른 걱정이 무엇이냐면 이 리치웨이 관련 감염세가 20대까지 이제 파고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20대 같은 경우에는 뭐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사실 20대 감염자들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닐 수 있겠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근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보다 활동력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증상을 가볍게 앓아서 타인을 감염시킬 수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배출하면서 이제 숨은 감염자가 되어가지고 네. 여기저기에서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고령자에 비해서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하나는 자기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분들 중에서 고위험군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가족들 중에서 뭐 심장질환이라든지 당뇨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켜서 사랑하는 사람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역사회 곳곳에서 고위험군과 접촉을 해서 바이러스를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도만 놓고 보면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이 바이러스의 밀도를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높이는 데는 더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또 고령층의 경우에는 치명률이 높다는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되지만 젊은 층의 경우는 지금 강 기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숨은 전파자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또 가장 위험한 것이군요. 가정 안팎에서 고령층, 그러니까 고위험군으로의 전파를 어떤 그런 매개할 수 있다는 부분이 걱정인데요. 또 이 부분과 더불어서 최근에 확산 추이를 보면 깜깜이 환자가 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지난달만 해도 이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7%대를 유지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 비율이 10%를 넘겼습니다. 이 사실이 방역 측면에서 갖는 의미는 어떤 건지 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선은 깜깜이니까 일단 추적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는 거죠. 추적이 안 되니까. 네. 세 번째는 방역 감시망 밖에서 계속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환경 조건만 되면은 본인이 깜깜인데도 대규모 확산을 순식간에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게 추적이 안 되고 방역 감시망 밖이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N차 감염, 소위 1차, 2차, 3차 이렇게 될 때 이것을 모르게 될 경우에는 예. 각각이 서로 모르기 때문에 세대기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 이런 위험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깜깜이 전파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방역 당국으로서는 실제 확진자 수보다 깜깜이 전파와 같은 양상이 얼마나 일어나는가, 이것이 가장 위험하고도 가장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도 가장 관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깜깜이 환자
환자의 경우에는 뭐 추적도 안 되고 그래서 선제적 대응도 할 수가 없고 방역 감시망 밖에 있는 환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규모 확산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 달 뒤에는 확진자가 800명대로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거든요. 강양구 기자께서도 지난 시간 저희 방송에서 언급을 해주신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 전에 그 깜깜이 환자 10%라는 숫자의 의미를 제가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방역 당국에서 제시했던 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깜깜이 환자의 퍼센티지가 5%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벌써 이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아까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5월 달에 이태원 집단 감염 이후에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스멀스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5% 미만에서 지금 이제 2배가 된 10%까지 온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추세대로라면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렇죠. 말하기 때문에 네. 그게 위험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0%라는 것의 의미도 있는데 이제 역학 전문가들이 그 지역사회 감염이 나쁜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를 10%로 보통 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보수적으로 5%를 처음에는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우리 방역 당국이 그래도 10%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을 만한 깜깜이 환자들의 수준인데 그것을 넘어서면은 이제 방역 당국이 사실은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의 상황이 굉장히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 구체적인 숫자가 깜깜이 환자 비율 10%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예.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서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 방금 이제 물어보신 국립암센터의 김호란 교수의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입니다. 예. 근데 이제 김호란 교수는 이제 지금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과 그리고 재생산 감염 지수가 1.7 정도, 1.76에서 1.78 정도의 수준이라고 가정했을 때 네. 앞으로 2주 후, 앞으로 한 달 후에 수도권의 확산세가 어떻게 될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라는 게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준에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고 지금 수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을 때 7월 9일이 되면은 수도권의 일일 신규 확진 환자 수가 800명을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7월 9일이요. 네, 7월 9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네, 한 달도 채 시기네요. 남지 않은 시점에. 그런데 그 800명이 넘는 숫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숫자냐면은 기억을 돌이켜 보면 2월 29일에 대구 경북에서 대유행이 벌어졌을 때 맞아요. 예, 확진 환자 수가 정점을 찍었었습니다. 예. 그때 정점을 찍었을 때 숫자가 909명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로 확진 환자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불길한 가능성을 시뮬레이션으로 예측을 한 것입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긍정적인 네네. 시나리오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을 50% 정도로 줄인다면 50% 정도에 줄인다면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7월 9일 정도가 되면은 일일 확진 환자 수의 숫자를 4명으로 줄일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습니다. 800명과 4명. 800명과 4명의 차이입니다. 엄청난 결과의 차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선 것인데 근데 이미 그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벌써 이제 며칠이 지났고 예. 이 며칠 동안에 방역 당국에서는 강화된 수도권 방역 조치를 내놓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감지할 수 있듯이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이나 방역의 수준이 일상생활 속에서는 전혀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또 시간을 또 한 나흘에서 닷새 정도 우리가 지금 허비해버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수도권에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강 기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상 그것이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는 많이 느슨해진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또 이제 서울시에서는 유흥업소 집합 금지 명령까지 완화를 한다고 결정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서울시가 말하는 게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이제 너무 긴 기간 동안에 집합 금지 명령 상태였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이제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이 유흥 시설이 확진이 없고 추적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항상 선제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진이 없고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어줄 경우에는 거기에서 확산이 일어나면은 추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모임 자체가 지금 상황으로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모임을 자제해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앞뒤가 좀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고민이 이해가 되고 업소 분들의 고민이 이해가 되긴 하지만은 지금은 예전과 달리 너무도 위중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한 번 더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너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 전 강 기자님 표현처럼 어떻게 보면 수도권 상황이 기로에 놓여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물론 또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이 업주분들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이 굉장히 위중한 상황인 만큼 선제적 대응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신중하게 해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화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어떤 일종의 변이를 통해서 전염력이 더 강해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간의 세포와 결합하는 부위가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부위인데요. 네. 이제 최혜련이라고 하는 그 재미 연구팀이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일어나서 인간에게 훨씬 더 전파가 잘 되도록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이제 과학적 증거를 발견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것이 이제 화제가 되면서 이제 국내 언론에도 소개가 되었는데 예. 사실은 그 방역 당국이나 실제 연구자들의 입장은 상당히 그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출현한 이후에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이제 계속해서 수많은 변종 바이러스들이 그러니까 네네. 변이를 일으킨 바이러스들이 이제 발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변이가 전염력을 높여주는 쪽이거나 혹은 살상력을 높여주는 결정적인 변이로 일으키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는 합의된 바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일부 변이된 부분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이 연구진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꼭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 침투를 용이하게 해서 전염력을 높이는 방향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이제 섣부르게 애단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전염력 강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던 환자가 퇴원한 지 28일이 지난 병실에서 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라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르게 바이러스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이 실제 감염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교수님.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감염력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도 확실한 조치 사항으로서 감염자가 있었던 곳은 그 감염자가 어디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퇴원하거나 이렇게 조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소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예. 규정에 따른 소독을 하게 됩니다. 소독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즉 바이러스가 죽었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검출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가 살아있어야 감염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마도 죽은 바이러스를 검출했을 것 같고 또 이제 걱정하시는 것은 그러면 소독을 하더라도 이게 안전한 소독이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독을 하게 되더라도 바이러스는 검출될 수 있습니다. 단지 죽은 바이러스가 검출된다는 거죠. 전혀 감염력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려가 섞인 이런 우려는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 네. 소독을 하게 되거나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살상이 되어서 죽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검출된다고 해도 전혀 걱정할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예, 다행이군요. 교수님께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골다공증 치료제인 랄록시펜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확인이 됐다던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인지요? 우리가 이제 이와 유사한 거를 많이 봤죠. 뭐 개 구충제도 봤고 고양이 네. 구충제도 봤고 뭐 여러 종류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뭐 선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 한 연구진이 한 건데요.
이제 이 랄록시펜을 쓰게 될 경우에는 배양하고 있는 세포에서 일부 이제 치료 효과가 확인되었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로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사람에 적용하려고 하면 긴 시간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 그렇죠. 단지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약은 사람에게 쓰이고 있는 약이니까 임상 시험을 하게 되면 비교적 빨리 임상 시험에 들어가서 예.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긴 시간의 검토 과정이나 검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실만 가지고 예단하기는 어렵고 좀 더 기다려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그 클로록신의 사용 허가가 또 미국에서도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뉴스가 나오던데요. 이것에 관한 설명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이것은 이제 FDA에서 실제로 신속 승인을 냈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직접 코로나19 환자한테 투여가 됐었는데 예. 오히려 사망을 좀 더 잘 일으키게 되고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미국 FDA가 전격 승인을 취소하면서 사용을 중지할 것을 명령하는 그런 사태에 이르는 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또 해외 상황으로 가볼까 하는데요. 앞서 TBS 김호정 기자와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최근에 중국 베이징에서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상황 지금 어떤지요? 이제 중국 상황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이제 예. 두 가지 점에서 심각해 보이는데요. 하나는 베이징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이 이제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후베이성의 우한만 놓고 봐도 우한이 교통의 요충지이긴 했습니다만은 네. 우한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나라 많은 시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사실은 중국 내에서의 존재감은 베이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적은 곳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베이징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베이징의 정치, 경제, 문화의 명실상부한 중심지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징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일단은 중국 내부 그리고 중국 외부에도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집단 감염의 이제 질인데요. 항상 이제 질이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베이징 시 당국이나 중국 방역 당국이 베이징에서 일어나서 굉장히 중요한 집단 감염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경로로 어떤 식으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뭐 예. 연어를 통해서 감염이 되었을 것 같다라는 식의. 예, 뭐 도마에 바이러스가 네, 그렇습니다. 묻어있을 그런데 거라고. 먹는 것을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되었다라는 증거는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뭔가 방역 당국이 지금 파악하지 못한 다른 경로가 있는 것일 텐데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또 위험한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견되었을 때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전역으로 상당히 확산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랴오닝, 허베이성, 스촨성까지 지금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은 이 양상이 더욱더 심각한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고 사실은 국내에서 많이 보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후베이성이 잡히고 나서도 이 중국의 동북 지역에서는 미국에서 유입된 것, 외부에서 미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 확산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중국 방역 당국이 제대로 잡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시시했었는데 그런 불똥들이 결국에는 베이징으로까지 튀어가지고 지금 이런 식의 집단 감염 양상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사실 이제 눈을 돌려보면 지금 미국의 상황도 동부는 정점을 찍고서 일일 확진 환자 숫자들이 이제 줄어들고 사망자도 줄어들고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만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다른 지역들은 지금 환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일본도 지금 일본은 계속해서 이제 미스터리한데 근데 지금 어쨌든 눈에 띄게 또 환자 수가 다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예. 유럽도 지금 이동을 많이 풀었거든요. 그렇죠. 여름 휴가 시즌에 맞춰가지고 이제 네.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네네. 그러면 유럽의 상황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바이러스가 정하는 것이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고.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조금 바이러스 더 설명을. 유행은 사람이 네.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이러스가 끝날 때가 됐을 때 이제 끝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했던 상황은 너무 우리 입장에서 급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입장에서 경제가 급하고 우리 입장에서 뭔가 잡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곳곳에서 방역을 풀었었는데 그 방역을 푼 결과가 이 후폭풍의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의 상황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강 기자 말씀처럼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 각국에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좀 어떤 코로나19 사태의 어떤 장기화에 대비한 전략들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여쭤보겠는데요. 올여름에 역대급의 폭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더위 때문에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나 고령층이나 만성 질환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 마무리로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고령층이나 만성 질환자들이 아주 기온이 높게 되면은 이분들이 반드시 마스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계속 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비말 차단 마스크 같이 오랫동안 착용해도 좀 부담이 덜한 이런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오히려 기온이 높으니까 밖으로 나가시기보다는 에어컨이 있는 실내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기온이 높아져서 오히려 코로나19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내에 밀폐된 공간에 특히 고령층들이 모이게 될 경우에는 더 위험이 초래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위험한 상황에서 고령자분들 또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실내에 여러분들이 모이고 하는 곳은 피해 주시기를 권해드리고 오히려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드시더라도 가정 내에서 각자의 가정 내에서 당분간 머무르시면서 질병 양상, 확진 양상을 좀 더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TBS